상하이의 저녁 노을이 황푸강 위로 길게 드리워지던 시간, 와이탄 근처 오래된 아파트 창가에 선 이미의 어깨는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68세. 한때 중국 전역을 울렸던 첼리스트의 손가락 마디는 이제 투박하게 굵어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지워지지 않는 피로와 깊은 우수가 함께 서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푸동의 스카이라인이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저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첼로 케이스는 방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채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영혼과도 같았던 악기는 이제 그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8살 손녀 임소우가 작은 첼로를 들고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첼로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할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이미는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날카로운 통증이 스멀거렸다. 수십 년간 매일같이 반복했던 강도 높은 연습. 젊은 시절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손목과 어깨의 가벼운 통증은 이제 그의 손가락을 뻣뻣하게 만들고 활을 쥔 손에 미세한 떨림을 선사했다. 자, 어디 한번 들어볼까? 이미는 소파에 앉아 손녀의 연주를 지켜보았다. 아이는 제법 능숙하게 활을 움직였지만 아직은 서툰 부분이 많았다. 그는 무언가 지적해주고 싶었지만 선뜻 손을 뻗어 시범을 보일 수가 없었다. 자신의 손이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서 손녀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할아버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소우가 막히는 부분에서 도움을 청했지만 이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조금 더 연습하면 될 거야. 그는 애매한 말로 얼버무렸다. 손녀의 실망한 듯한 표정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한때는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관객들이 숨죽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손녀에게 기본적인 운지법 하나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깊은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며칠 후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오랜 시간 함께 활동했던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자선음악회에 특별 연주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이미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다. 지금의 상태로는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미안하네.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연주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만 같은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날 밤 이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는 무대 위에서 손가락이 굳어버려 연주를 망치는 악몽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더 굳어진 손가락을 움직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를 엄습했다. 손녀의 맑은 얼굴과 첼로를 향한 열정이 떠올랐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의사의 명함을 꺼내들었다. 몇 달 전 손의 통증 때문에 마지못해 찾아갔던 병원에서 의사는 국소 이긴장증,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며 정밀 검사와 꾸준한 재활 치료를 권했었다. 그때는 애써 외면했던 진단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재활 클리닉에 전화를 걸었다. 상하이 쉬후이구에 위치한 음악가 재활로 제법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다. 재활 클리닉은 생각보다 밝고 현대적인 분위기였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서자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 치료사가 그를 맞이했다. 이름은 왕징. 그녀는 이미의 경직된 표정과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로 말을 건넸다. 임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약점을, 특히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손의 문제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왕징 치료사의 진솔하고 따뜻한 눈빛에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통증, 점점 심해지는 손가락의 뻣뻣함과 떨림, 연주 중 겪는 어려움,
그리고 손녀에게 첼로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좌절감까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고 힘없이 가라앉았다. 왕징 치료사는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한 후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다. 손가락의 움직임, 악력, 팔과 어깨의 유연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선생님 말씀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의사 선생님의 소견처럼 국소이긴장증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적인 동작과 과도한 긴장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꾸준한 재활치료와 올바른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증상을 관리하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희망을 담고 있었다. 이미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다시 첼로를 연주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녀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은. 재활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처럼 오랜 경력을 가진 분들께는 때로 자존심이 상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왕징 치료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은 이미의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였다. 재활치료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되고 지루한 과정이었다. 첫날 그는 왕징 치료사의 지도에 따라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폈다. 오므리는 동작부터 시작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한때 복잡하고 빠른 패시지를 자유자재로 연주했던 자신의 손가락이 이렇게 단순한 움직임조차 힘겨워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왕징 치료사는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격려했다. 그녀는 단순히 운동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작이 어떤 근육과 신경에 작용하는지, 왜 이 운동이 필요한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손가락 스트레칭 외에도 고무공을 쥐었다 펴는 악력 강화 운동, 팔과 어깨의 긴장을 푸는 이완 운동, 그리고 첼로를 연주하는 자세를 교정하는 훈련까지 이어졌다. 특히 자세 교정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잘못된 자세가 그의 어깨와 목, 팔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왕징 치료사는 거울 앞에서 그의 자세를 세심하게 바로잡아주며 악기를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다루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다. 치료실에는 이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손을 다친 화가,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서해가, 목 디스크로 힘들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그는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며 묘한 동질감과 함께 위안을 얻기도 했다. 때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격려하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왕징 치료사가 내준 숙제를 꾸준히 해나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틈틈이 어깨와 목을 돌리며 긴장을 풀었다. 저녁에는 손녀와 함께 첼로를 놀이처럼 대하며 시간을 보냈다. 예전처럼 완벽한 연주를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함께 동요를 연주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러면서 그는 점차 잊고 있었던 음악의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소우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예전에는 늘 인상을 쓰고 힘들어 보였던 할아버지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함께 첼로를 켤 때면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이는 서툰 솜씨지만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응원했다. 할아버지, 손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이미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다. 그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이겨내리라고. 몇 주가 지나자 아주 미미하지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의 뻣뻣함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고 화를 칠 때 느껴지던 미세한 떨림도 약간은 잦아든 듯했다. 물론 여전히 통증은 있었고 연주 실력은 형편없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는 이미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는 다시 첼로 케이스를 열었다. 먼지를 닦아내고 정성스럽게 악기를 조율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눈 감고도 연주했던 곡이었지만 지금은 한음 한음 신중하게 짚어나가야 했다. 손가락은 여전히 둔탁했고 활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담아 연주했다. 그의 연주는 기술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그 안에는 고통을 이겨내려는 의지와 음악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거실 창밖으로는 어느덧 상하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의 첼로 소리는 밤의 정적을 가르며 낮고 깊게 울려 퍼졌다. 재활치료는 꾸준히 이어졌다. 왕징 치료사는 임의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며 재활 프로그램의 강도와 내용을 조금씩 조절해 나갔다. 그녀는 때로는 엄격한 교사처럼 그의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고 때로는 따뜻한 친구처럼 그의 좌절감에 공감하며 격려했다. 선생님, 근육은 배신하지 않아요. 특히 꾸준함을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어느 날 왕징 치료사는 이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클리닉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작은 환자 발표회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완벽한 연주를 할 필요는 없고 그저 재활 과정을 통해 얻은 작은 성과를 다른 환자들과 나누는 자리라고 했다. 이미는 망설였다. 아직 남들 앞에서 연주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왕징 치료사는 그의 등을 떠밀었다. 이것 또한 재활의 일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대에 다시 서보는 경험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고민 끝에 이미는 발표회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너무 어려운 곡보다는 지금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곡을 연주하기로 했다. 그가 선택한 곡은 중국의 오래된 민요를 편곡한 짧은 첼로 소품이었다. 그가 어렸을 적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였다. 발표회 당일 이미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은 체념이나 좌절이 아닌 담담한 용기였다. 작은 발표회장이었지만 무대 위에 놓인 의자와 보면대는 그에게 낯설지 않은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객석에는 왕징 치료사를 비롯한 클리닉 직원들과 다른 환자들, 그리고 그의 손녀 소우가 앉아 있었다. 소우는 할아버지를 향해 작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응원의 미소를 보냈다. 이미는 심호흡을 하고 첼로를 잡았다. 활을 현 위에 올리는 순간 여전히 손끝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완벽했던 자신과 현재를 비교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어린 시절 어머니의 노랫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활을 그었다. 첫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의 전성기 때와는 다른 소리였다. 화려하지도 강렬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깊이와 고통을 이겨낸 자의 진솔함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때때로 불안정하게 움직였고 음정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그는 새로운 감정을 발견했다. 완벽함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자 음악은 더욱 자유롭게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연주는 조용한 발표회장을 가득 채웠다. 몇 분 남짓한 짧은 연주가 끝났을 때 객석에선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미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객석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손녀 소우의 얼굴이 유난히 크게 보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발표회 이후 이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재활운동을 거르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클리닉을 찾아 왕징 치료사의 점검을 받았다. 손의 상태는 기적처럼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통증은 현저히 줄었고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연주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는 손녀 소우에게 첼로를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다. 예전처럼 엄격한 스승이 아니라 음악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친구이자 멘토로서 아이의 성장을 도왔다. 소우의 첼로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고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다. 또한 그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악과 치유라는 작은 강좌를 열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이 어떻게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간단한 악기 연주나 음악 감상을 통해 참여자들과 교감했다. 처음에는 서먹해하던 사람들도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지도에 점차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위안과 보람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끔 그는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소규모 앙상블을 결성하여 작은 무대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더 이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독주자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며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의 연주에는 이제 경쟁심이나 완벽주의 대신 여유와 관조,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이민은 와이탄이 바라보이는 거실 창가에 앉아 첼로를 조율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유유히 흐르는 황푸강과 그 위를 오가는 배들, 그리고 봄 기운 완연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조금 느렸지만 더 이상 불안하거나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